자, 우리가 소득에서 소득 금액을 만들어 갈 때에 비과세도 빼고 분리과세도 빼고 필요경비나 아니면 필요경비가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 공제라고 해서 그걸 빼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 비과세는 우리가 특별히 지금 당장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 분리과세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과세를 우리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빼냐면, 분리과세는 이미 세금 내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리과세 이야기할 때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게 280페이지에서 첫 번째가 금융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금융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자고 284페이지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연금소득은 우리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타 소득이 있었는데, 자, 286페이지로 가서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저와 같이 근로소득을 이야기를 하면서 293페이지에서 293페이지에 일용 근로자도 일용 근로소득자라고 했죠. 이분들의 우리 세금도 무조건 분리과세인 대상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하려는 게 인적 공제인데, 그럼 내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내 월급으로 먹고 산다 그러면 나의 부양 가족이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가족들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봐서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방금 그걸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라고 돼서 나의 부양 가족으로 오면 나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부분, 방금 말했던 부분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이제 307페이지에서 이제 오늘 새로운 거 나갈게요. 자, 인적 공제 봅시다. 자, 인적 공제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버는 건데,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그럼 이 인적 공제 중에서 사람별로 공제 빼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기본 공제예요. 자, 이 기본 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줘요. 지금 아직 과세표준 가기 전이에요. 우리 소득금액에서 우리 지금 이제 소득 공제 형식으로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150만 원씩 하는 거니까 일단 본인 포함이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 원은 빼고 시작할 거예요. 소득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월급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느냐라는 건데, 그럼 이 부양가족이라는 전제 조건이, 자, 첫 번째가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우리 어제 2배 4근 연기 이야기하던 종합소득하고 종합소득 금액하고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인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이제 나의 규모공제 대상자의 일단 선상에 오르는 거예요. 선상에 올랐다는 건 대상자는 아직 아니고 이제 그 선상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계를 함께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그 원래 원칙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거 형평상 떨어져 살 수도 있겠죠. 이 주거 형평상이라는 게 부모님과 다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작아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가 부양하는 걸로 봐요. 생계를 같이 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나이의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이한 예외 사항이 있어요. 우리 부양 가족이 자, 여기에 예외 사항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 가족은 근로소득 한마디로 총 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아이고. 자,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500만 원까지는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눈빛이 바로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야 잠깐만 그런 눈빛 느꼈어요. 그런 사인을 주셔야 제가 인지를 하고 템포를 조절을 하죠. 이게 그 어제 말했던 박근혜 아줌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과거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이 500만 원이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과거는 80%였어요. 지금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되는 이 100만 원 선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근로소득 공제가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면 350만 원이라서 150만 원이라서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때는 참 이제 그 아주머니가 내렸을 때 그때는 우리 시험 문제도 1, 2년 동안은 333만 3,333원만 된다고 저도 수업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되고 4원부터는 100만 1원이 돼서 안 되었어 금액이. 그렇게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업한다고 불편했지만 실무적으로 뒤쪽에서 많이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면 그냥 이 안에 들어간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왜 만자라고 말했냐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그때는 근로소득 공제는 500만 원 이하는 70%로 계산해서 소득 금액끼리 합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 하나는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양가족이 자 예를 든 거예요. 부양가족이 일시적 강연으로 100만 원을 벌고 그리고 우리 급여를 번 돈이 3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번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밖에 안 벌었죠. 그런데 일시적 강연이라는 건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필요 경비를 60%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필요 경비 60% 인정하면 60만 원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다른 소득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때는 70%만 빼줄 거예요. 그러면 210만 원만 빼겠죠. 그러면 90만 원이 되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은 1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누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되는데 다른 소득하고 섞여 있으면 지금 이 원리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만 빼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 기억하자라고 했고 다른 소득은 그냥 다 소득 금액을 합쳐서 우리 100만 원 이하에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재 307페이지에 보면 기본공제표 있는데 요건에 소득금액 적혀 있는 세로 있죠. 그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괄호에 근로소득금액은 150 적혀 있죠.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세요. 지금 책에서 제가 이 저자가 잘못 썼다고 말하는 게 70% 빼면 소득금액이 150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오해를 했는데 저도 이 150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나 한번 찾아봐도 세법법전이나 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없어요. 시행령에는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 500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소득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자, 지금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조건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부양가족은 이 조건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양가족은. 그럼 이 조건 안에서 본인이야 뭐 얼마를 벌든 간에 150만 원 빼고 시작하는 거고 본인 거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나이를 따질 거예요. 플러스. 자, 그럼 나이를 따질 건데 자, 첫 번째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질 거예요. 배우자는 소득 금액만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100만 원 이하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직계존속. 이 직계존속은 나의 직계존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럼 직계존속을 내가 부양하고 있을 거라 그러면 나이가 60세 이상 이하시 돼요. 지금 제가 쓰는 나이는 세법상 만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법이든 회계든 뭐든 이야기할 때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본 적이 없죠. 전부 다 그냥 세법상 만 나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60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다면 내 월급으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면 먹고 산다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직계비속은 자, 직계존속은 나의 위쪽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한 거고. 그럼 직계비속은 나 아래쪽 자녀들 있죠. 그럼 나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 이거 왜냐면 배우자도 만약 재혼을 했으면 진짜 나의 자기의 친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럼 얘는 20세 이하야지 돼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1살부터 59살까지는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 그냥 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쉬고 있다가, 놀고 있다는 좀 그렇다, 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나의 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조건이 있는데, 그럼 나의 형제자매, 이 형제자매도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이에요. 그럼 이 형제자매는 이 두 개 조건 다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거나. 자,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그럴 만한 분이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동생이 아직 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죠, 그죠? 불가능일 것 같죠, 동생이 고등학교 다닌다는 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20대 중반이면 뭐 너까지 동생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되고, 이건 더 많이 봤어요. 50대이신데 자기 형들이 60대이신 분들, 50대는 파파라 일하고 좋은 형님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형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기 이제 부양한다고 하면서 같이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면 되는데 그 사이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럼 이 나이 조건하고 이거하고 같이 돼야 돼요. 생계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조건이라면 이분들이 돈도 안 벌고 나이가 이 형태인데 저하고 같이 있으면 내 월급으로 먹고 산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명당 150만 원. 자, 집에서 나 혼자 돈 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60세 이상이시고,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고, 자녀가 우리 3명이 있는데 전부 다 학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본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3명. 그러면 총 7명이네요. 7명 곱하기 150만 원이 소득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세금 낼 일이 없어요. 세금 안 낸다고 기쁠까요? 그죠? 혼자서 힘들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기본공제에 있는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직계존속 이야기한 거고, 직계비속 이야기한 거고, 형제자매 있는데, 자, 과거 형제자매 배우자는 제외라는 것.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나중에 틀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만 되지 가지치기는 안 돼요. 그럼 형제자매는 나하고 수평적 관계잖아. 배우자 형도 나하고 수평적 관계고, 배우자 형제자매도 수평적 관계인데,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아니 나의 형제자매든 배우자 형제자매든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지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치기는 인정 안 하고 정말 수평적 수직적 관계, 그것만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장애는 조금 이따 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 등급 판정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이제 모시고 같이 있다면 그것도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자, 그럼 이제 위탁 아동이 있어요. 자, 위탁 아동 제도 아시나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2014년도 14년 3년도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신도림에 가면 부천 가는 길에 그 고아원 같은 게 있나 봐요. 오류동. 그 신도림점에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막 와요.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내가 그냥 말 장난으로 너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친다라고 말했더니, 얘가 전 엄마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서 살아 그랬더니 이모 집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위탁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모라고 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인데, 지금 그 이모라는 그분의 입장이 이제 걔네들이 있는 게 위탁 아동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특이해요. 18세 미만이에요. 지금 여기는 다 20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 아동, 그분들도 좋은 마음에 이제 그런 애기들을 이제 집에서 좀 사는 걸 잘 보살펴 주니까
자녀를 부양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계속 3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걔 친구도 있더라고. 3명이서 3천 그러는데 신들이죠. 있는 그 직원들도 이제 그 다음부터 웃으면서 나한테 3천이라 부르고 있어요. 걔네들이 계속 3천 줘 그러니까. 이 성격이 참 밝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분들이 걔네들을 그렇게 밝게 하는데 또 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이게 우리 위탁아동이에요. 위탁아동. 자, 그럼 자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앞에 제가 그냥 우리 21살부터 59세까지는 그냥 집에 쉬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활동이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 없애버리는 거예요. 30살이다, 40살이다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돈 벌면 지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돈도 안 벌고 이것도 안 하고, 나이 돈도 안 벌고 이제 나이도 신경 안 쓰고 하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돈을 안 벌고 있는데 나이가 30살이라면 그냥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자동차를 제일 먼저 산 애가 아직까지도 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장애 등급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말 못할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걔는 멀쩡해요. 근데 어릴 때 LPG 차량, 이제 그 장애인 차량으로 애가 제일 먼저 소나타를 뽑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 돈 잘 벌어요. 그런 애는 가족들이 부양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이 다 되는데 나이 조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조건에서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형제 자매래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대. 그런 순간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소득금액만 볼 거예요. 자, 지금 저와 같이 막 이야기처럼 하죠. 이제 계속 이것만 계속 볼 거예요. 얘 되니 안 되니 이것만 찾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건들, 나이 조건도 생각하고 소득에 대한 거 어제 이야기했던 오늘 시작했던 거. 안 되죠. 기본 문제는 안 되죠. 교육비는 또 나중에 가서 할 거고. 이거는 기본 문제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왜 돈을 못 벌어? 지가 안 버는 거지. 그죠? 20살 넘었으면 우리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했으면 자기도 처벌받아야 되는 나이고.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이들 기준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데 그 아래 추가 공제가 있죠. 근데 이 추가 공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추가로 더 일어나는 거예요. 추가로. 자,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이 70세가 넘어서 60세 이상도 된 거예요. 그러면 자 70세다. 그럼 60세 넘었으니까 1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70세 넘었으니까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럼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그 병원비든 뭐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공제로 1인당 100만 원 더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자 부녀자 공제를 먼저 좀 볼게요. 부녀자 공제 줄 거 놓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부녀자 공제는 일단 글자 자체에서 여자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자, 여기까지 먼저 기억하세요.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3천만 원 이하. 이게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뭐지?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는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한테 빼주겠다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전제 조건에 첫 번째 우리 오른쪽 위에 적혀 있는 것 배우자가 있는 여성, 맞벌이 여성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죠. 그리고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우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건 뭘까요? 결혼 안 했는데 기본공제 대상 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성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 데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결혼한 사람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혼 안 했는데도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50만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맞벌이도 같이 맞벌이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50만 원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부모 공제는 전제 조건, 이건 이제 여자든 남자든 다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한부모 공제는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배우자가 없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본인 이야기라 그랬죠. 남자는 한부모밖에 못 받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거 받겠어요? 당연히 한부모겠죠. 1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당연히 안 받고 아니 난 부녀자 받을래 작게 공제 받겠다는데 왜 이럴까봐 세부담 최소화 전제로 해라고 문제 적혀 있어요. 그러면 많이 공제해 주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두 개 다 되면 한부모 공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인적 공제에 공통된 사항이 적혀 있는 게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적은 여기에서 자, 여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냥 제외예요. 생계를 함께 안 해도 같이 사는 걸로 봐요. 자, 배우자 얼마나 같이 있고 싶은데 떨어져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누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른대. 근데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체가 서로 돈 더 벌거나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힘든 거죠. 그래 가지고 생계 같이 안 했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직계비속 애 유학 보냈어요. 돈 누가 보내? 어차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같이 사는 거 안 따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형제자매하고 직계존속밖에 없어요. 형제자매하고 직계존속이 우리가 같이 생계를 이제 하면서 그리고 뭐 소득이 없고 나이도 맞고 이렇게 해야 조건들이 다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가 적혀 있는데, 자 올해 돌아가신다면 원래 무슨 일이 발생한 전날 기준이에요. 그럼 올해 1월 1일 날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시험에 그 째째하게 안 내요. 그럼 올해 돌아가셨으면 올해까지는 돼요. 올해까지는. 또 우리 장애가 있을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장애가 치유된 해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까지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까지는 돌아가셔도 올해까지는 되고 장애도 치유돼도 그 해까지는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는데, 자 그럼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죠. 그러면 아예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명단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빼냐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혼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 이혼했다고 시험에 문제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될까? 방금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말소리 들린 게 일단 배우자가 사라졌잖아. 배우자 없으면 한부모 공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면 바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가 20세 이하 소득이 없으면 나의 한부모 공제 대상에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나만 가지고 이거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쭉쭉쭉 둘러봐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진짜 내 돈이라 그러면 내 거 할 때 그 챙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반 세액공제인데 지금 소득공제 하고 있는데 왜 세액공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와 있냐면 옛날엔 소득공제였다가 얘가 세액공제들로 빠졌는데 그런데 입력하는 칸이 지금 오늘 실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쓰는 칸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여기 붙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원래 과거에는 그냥 한 명당 15만 원, 두 명이면 15만 원, 15만 원에서 30만 원, 세 명이면 15, 15, 그다음부터 30이라서 60만 원. 그러다가 한 해가 20살이 넘어가는 순간 또 떨어지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가 같은 시기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부 다 해주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우리 그 6세 이하 자녀들한테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그럼 아동수당이 꽤 크더라고. 그래서 이 겨우 얼마 안 되는 세액공제 가지고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월 얼마씩 주고 그러던데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주니까 1년 120만 원인데 뭐 이거 세금 15만 원씩 깎아줘 가지고 티도 안 나겠죠. 그래서 6세 이하 자녀는 이제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7세 이상부터만 해줄 거. 7세 이상 20세 이하까지만. 그 이유는 아동 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고 있으니까 월 10만 원씩. 그게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라고 있죠. 자, 우리가 출산했다라는 게 나오거나 입양을 했다라는 게 적혀 있으면 그 해에 얘가 몇 째인지를 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수도밭 때 357 있죠. 그것처럼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야 내가 셋째인데 첫째라고 두면 70만 원 받을 거를 30만 원밖에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럼 세부담 최소화를 못 맞추겠죠. 그래서 몇째인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선택해요. 이건 태어났을 때나 입양한 그 해에 한 번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이렇게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기에는 여기까지만 필요한데 근데 아래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있죠. 자,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근로세액공제 몇 퍼센트 해준다라고 했죠 어제? 그는 공제가 아니고 최저세율 6% 하고 거기서 55%를 빼준다 했죠. 그럼 일반 근로소득자도 해줘야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130만 원 이하는 55%, 넘어간 거는 이제 30% 이렇게 해서 해줄 거예요. 또 그럼 이거 가지고 쭉쭉쭉 계산하는데 아래 보시면 표준세액 공제. 지금 이거 말고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 거 안 받으면 우리 안 받아도 표준세액 공제로 14만 원 해준다라고 했죠.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으니까 그냥 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말로 하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뜯고 있는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컴퓨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D 드라이버죠. KRF 프로그램은 자, 그리고 회사는 3005번. 자, 482페이지를 펴세요.
컴퓨터 3005번 회사 들어가셨나요? 3005번 켜지고 있어요? 자, 일단 화면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컴퓨터에 위에 원전 인수 탭 있죠? 지금 바로 뭐 작업 안 할 거예요. 화면만 구성만 이야기하고 우리 쉬었다가 작업할 거니까. 자, 원전 인수 탭에 가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할 탭은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시기로는 근로소득자 기준에 대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사원 등록 쪽 할 거고, 급여자료 입력할 거고, 급여명세서 원진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 4개만 볼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관심 있으면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던 거예요. 이 2개. 물론 얘도 당연히 갈 수 있죠. 월급 입력하면 얘가 나오니까. 예? 회계 세무이금만 회계일급이야 그래요. 이게 급수에 따라서 탭 수가 늘어나요. 세무일급 하면 여기 법인세가 있어. 법인 조정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원 등록 메뉴 한번 열어보면 지금 첫 사원 등록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쓸 건데, 그럼 지금 여기에 쓸 때에 그냥 우리 101번 김상곤이라고 칠게요. 이거 옛날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름 넣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지금 제가 사람 한번 넣은 이유가 여기 커서 들어가라고. 자, 그럼 당연히 입사 연월일을 써야 되겠죠. 입사 연월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입사 날짜를 안 쓰면 월급을 못 줘요. 모든 프로그램 특징이에요. 입사한 월부터 급여명세 홀더에 이 사람 이름이 떠요. 그래서 나중에 저와 같이 이제 급여자료 입력도 할 건데 이 직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입사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내국인 외국인이야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라면 뭐 여기 국적 쓰면 어떤 체류 자격으로 왔다고 줄 거고, 자, 주민등록번호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외국인 등록번호겠지.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거주자면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낼 거고, 비거주자면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낼 거고, 자, 그리고 뭐 거주지 국적 코드가 있을 거고, 국외 근로가 있죠. 자, 국외 근로가 우리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만들었을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왜냐하면 전부 다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과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과세가 돼요. 그럼 이 사람에다가 100만 원, 300만 원, 일반 해외 건설은 100만 원인데 건설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300만 원 비과세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그 급여명세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비과세로 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일 세율 적용은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거냐, 아니면 자기들 단일 세율 적용받을 거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사람이면 똑같은 세율 적용받을 거예요. 이렇게 높아요. 예. 자, 다음 생산직 여부는 정말 생산직이다 아니다인데, 지금 생산직이 아니다고 영문 부대 있으니까 활성화 안 되는데, 생산직이다라고 해서 열하고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이 연장 근로비과세 어제 제가 외우자라고 했던 건데, 생산직 근로자인데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면 여기에 쓰는 거고, 요거 그러면 연장 근로라고 적은 거에 비과세로 들어가져요. 근데 여기에 체크가 안 되면 그냥 과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과세 2개가 여기하고 여기가 2개, 국외 근로하고 연장 근로 비과세는 사원 등록에 열하고 체크된 사람만 비과세 적용이 되고 아닌 사람은 과세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소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보수월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보수월액이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우리 사회보험료가 요율에 곱해져 가지고 자동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산출된 거 쓸 거면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직접 입력한다면 얘를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제시한 대로 급여명세서에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보수월액을 쓰는 거고, 자, 마지막 직원이 그만뒀죠. 그만두면 근로소득자 중간 정산해야 돼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냥 올해 월급 이번 달 월급까지만 주고 빠이빠이가 아니고 지금 월급까지 계산한 거에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산출을 해서 우리가 더 징수하든지 아니면 돌려줘서 월급을 줘버릴 거예요. 그 중도태자 정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그만둔 날을 써야지 시작이 돼요. 여기에 그만둔 월을 쓰면 그달 월급 쓰는 데에 퇴사자라고 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산하도록 올라오도록. 그럼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은 여기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작과 끝은 입사 여기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 하면서 우리 부양가족 한 이유가, 이 부양가족 명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를 가족들을 다 선택해 가면서 우리가 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경로우대다, 장애인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조건들, 그 조건들을 보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건에 체크한 것 가지고 나중에 결정세액 계산할 때에 뭐 1인당 1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추가공제 200만 원이든 적용이 되어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려고. 이거 입력하고 이거 입력하려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얘네들 입력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